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서울 근교의 고급 골프장, 푸른 잔디밭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진다. 새벽 5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1시간 전부터 이미 캐디실에는 불이 켜져 있다. 67세 이지은이 골프채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손놀림은 군인답게 정확하고 빠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전설적인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사장님, 오늘도 제일 일찍이네요. 60대 골프장 사장 김태환이 들어선다. 그는 이지은을 그저 성실한 시니어 캐디로만 알고 있다. 몸은 부지런한 게 습관이 되면 늙어도 괜찮아요. 이지은이 온화하게 웃으며 답한다. 그녀의 미소 뒤로는 30년간 묻어둔 아픔이 숨어 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전에 뭘 하셨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세요? 골프채 정리하는 것도 마치 무기 정비하듯이. 김태환의 농담 섞인 말에 이지은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녀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치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군인. 좀 했었어요. 옛날 일이지만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자세가 그렇게 반듯하시구나. 김태환은 단순히 여군 출신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지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는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오전 8시 골프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이지은은 평소처럼 캐디카트를 준비한다. 그때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27세 박소영이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뭔가 이상하다. 박소영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 이지은의 예리한 관찰력이 작동한다.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그녀에게 직감을 준다. 이지은은 청소용품을 가지고 화장실 근처로 이동한다.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소영아, 괜찮아? 문이 열리고 박소영이 나타난다. 얼굴에는 붓기가 있고 옷깃이 찢어져 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와 절망이 이지은의 가슴을 찌른다. 순간 30년 전 잃은 딸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같은 나이, 같은 표정, 같은 절망감. 이지은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한다. 소영아. 박소영이 이지은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다. 마치 어머니를 본 것처럼 이지은의 품에 안긴다. 이모, 저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이지은은 박소영을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는다. 지금은 이지은 중령이 아니라 박소영에게 힘이 되어줄 이모가 되어야 한다.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후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재현 부사장님이 제가 거부하니까 이렇게. 정재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지은의 세상이 멈춘다. 30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딸을 죽인 그놈의 이름. 복수하지 못한 채 묻어둔 그 이름. 정재현? 혹시 정그룹 정재현? 네. 어떻게 아세요? 이지은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진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솟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는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다. 30년 전, 내 딸을 죽인 놈이야. 박소영이 깜짝 놀라 이지은을 쳐다본다. 평범한 캐디 할머니였던 이지은의 눈에서 전혀 다른 빛이 나고 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빛. 이모, 딸이 있으셨어요? 있었지. 너랑 똑같은 나이에 너랑 똑같은 일을 당하고 죽었어. 이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온다. 박소영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복수는 못하신 거예요? 30년 전엔 힘이 없었어. 증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이지은이 박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지금은 다르다. 1994년 여름 젊은 이지은이 딸 미영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뼈속까지 파고든다. 미영의 창백한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역력하다. 미영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젊은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누른다. 이중령님, 가해자가 정재현인 건 확실하지만 위에서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이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무혐의? 내 딸이 죽었는데? 정그룹 회장 아들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증거가 사라졌다고? 네, 호텔 CCTV도 고장났고 목격자들도 모두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게다가 정재현은 그날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이지은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직감한다. 돈과 권력 앞에 정의는 무력하다는 현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든다. 현재로 돌아온 이지은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다. 박소영이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소영아, 정재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설명한다. 부사장실로 불려가 업무 상담을 한다더니 갑자기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정그룹 부사장이고 넌 그냥 말단 직원이잖아. 똑같다. 30년 전 정재현이 한 말과 정확히 똑같다. 이지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돈다. 한편 골프장 VIP룸에서는 정재현이 술에 취해 비서들과 함께 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전의 청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탐욕과 오만함만 가득하다. 박소영, 그년 처리됐어? 네, 합의서에 서명받았습니다. 5천만 원에 입막음하기로 했고요. 역시 돈이면 다 되지. 30년 전에도 그랬고. 정재현이 흉악하게 웃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짓밟았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다. 그런데 부사장님, 박소영이 좀 이상했어요. 뭐가? 무서워하긴 했는데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시간을 확인하더라고요. 정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30년 전 이미영도 그랬다. 겁에 질린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그 계획은 자살이었지만 혹시 자살하려는 건 아니겠지? 30년 전처럼? 설마요.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재현은 불안하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시각 이지은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고 있다. 30년간 봉인해둔 상자. 그 안에는 707 특수부대 배지, 딸의 사진, 그리고 녹슨 권총이 들어있다. 딸의 사진을 손에 든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미영아, 엄마가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수해줄게. 그리고 소영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할게. 그녀는 권총을 손에 든다. 오랜만에 만지는 무기의 차가운 감촉.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는다. 마지막 임무야. 이지은은 거울을 본다. 거기에는 평범한 67세 할머니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 된 전설의 특수요원이 서 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몸은 늙게 만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녀는 정재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인터넷이 있다. 정재현의 일정, 동선, 취미, 약점 등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골프장 VIP룸에서 비밀 모임. 이것이 정재현의 패턴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다. 정재현.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오전 10시
골프장 캐디실에서 이지은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오늘은 단순한 캐디가 아니라 잠입 요원이다. 67년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좀 다르네요? 동료 캐디 김순자가 말을 건다. 이지은은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나이 먹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투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있다. 목표물 위치 확인, 탈출 경로 설정, 비상 계획 수립. 모든 것이 30년 전 훈련받은 대로 자동으로 작동한다. 점심시간, 이지은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골프장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 7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모든 구석구석을 파악했다. 이제 그 지식이 무기가 된다. 이모,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충격이 남아있다. 괜찮아? 네. 그런데 이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까부터 분위기가. 박소영은 예민하다. 이지은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다. 이지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소영아, 오늘 일찍 퇴근해. 왜요? 그냥. 오늘은 일찍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소영이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이지은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오후 2시, 이지은은 청소용품을 가지고 VIP룸이 있는 건물로 이동한다. 평범한 청소 할머니의 완벽한 위장.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를 보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VIP룸 복도에서 이지은은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기술의 힘을 빌릴 수 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오고 있다. 이지은은 재빠르게 청소를 시작한다. 곧 정재현이 부하 2명과 함께 나타난다. 아, 할머니. 청소 중이세요? 정재현이 친근하게 말을 건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답한다. 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회의할 때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정재현은 이지은을 그저 평범한 청소 할머니로만 본다.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 할머니가 30년 전 자신이 죽인 여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전설적인 특수요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난다. 정재영과 그의 부하들이 VIP룸으로 들어간다. 이지은은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오후 3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프장에 도착한다. 정그룹 회장 정철수가 내린다. 이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진짜 적이 나타난 것이다. 30년 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덮어버린 장본인.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짓밟은 그놈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지은은 숨어서 회장의 동선을 확인한다. 보디가드 2명, 비서 1명. 무기 소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지은에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비밀 무기가 있다. 바로 그녀의 나이다. 67세 할머니를 위험인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천병장? 이지은이 조용히 이름을 부른다. 골프장 정비팀에서 일하는 천병장이 뒤돌아본다. 그는 이지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다. 혹시 707 부대 이지은 중령님 아니세요? 천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15년 전 아프간 작전 때 중령님께서 저희 부대를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천병장의 눈에 감격의 빛이 돈다. 이지은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다. 천병장,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마.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네, 중령님. 그런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부를 수도 있어. 준비되어 있어. 천병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지은에게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오후 4시 VIP룸 회의가 시작된다.
이지은은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정재현, 정철수 회장,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이지은의 귀에 들린다. 토지 매입, 정치인 매수, 증거인멸.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 30년 전 이미영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체불명의 남자가 묻는다. 깨끗하게 정리됐지. 어머니도 돈 받고 입 다물었고. 정재현이 웃으며 답한다. 이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그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다. 요즘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던데? 회장이 묻는다. 박소영이라는 직원인데 역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이지은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이번에는 30년 전과 다르다.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가 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다. 법정에서의 정의는 너무 늦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밤 이지은의 마지막 특수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오후 5시 회의가 끝나고 정철수 회장이 먼저 떠난다. 정재현은 VIP룸에 혼자 남아 술을 마시고 있다. 이지은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그녀가 청소용품을 가지고 VIP룸으로 향하려는 순간 갑자기 젊은 남성이 다가온다. 할머니, 잠깐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인다. 네. 이지은이 경계하며 답한다. 지금 방해받을 상황이 아니다. 혹시 정재현 때문에 오신 거 아니세요? 남자의 말에 이지은의 동작이 멈춘다. 이 남자가 뭘 알고 있다는 건가? 당신은 누구죠? 저는 정민우입니다. 정재현의 양아들이에요. 정민우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이지은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진다. 정재현에게 양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양아들이 왜 여기서? 할머니께서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정민우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박소영 때문에 오신 거죠? 30년 전 딸분 때문에? 이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가? 당신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민우의 말에 이지은이 깜짝 놀란다. 복수? 제 친여 동생이 정재현 때문에 자살했어요. 3년 전에. 정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지은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이 젊은이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 여동생? 정미라. 20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정재현이 후원하는 장학재단에서 일하다가 정민우가 말을 잇지 못한다. 이지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정재현이 미라에게 그런 짓을 했어요. 미라가 거부하자 장학금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결국 미라는 견디지 못하고 이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또 다른 미영이가 있었던 것이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재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다고? 네.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정재현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정민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이게 뭐야? 정재현의 성폭행 기록이에요. 지난 10년간 최소 20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모두 돈으로 입막음 당했지만 저는 그들을 찾아서 증언을 확보했어요. 이지은이 파일을 넘겨본다.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자세하다. 이 젊은이가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정그룹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30년 전에도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무마됐잖아요. 맞는 말이다. 이지은도 같은 생각이었다. 단순한 폭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자백을 받아내려고 해요. 정재현이 직접 모든 죄를 인정하도록. 어떻게?
정민우가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이미 몇 차례 녹음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정민우가 녹음기를 재생한다. 정재현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차피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이미영 그년도 결국 죽었고, 이지은의 혈관에 분노의 피가 끓어오른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놈은 여전히 딸을 모독하고 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거야? 일주일 전이에요. 술 마시면서 과거 자랑할 때 녹음했어요. 혼자서 3년 동안 이 모든 걸. 네.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은은 정민우를 다시 보게 된다. 겉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3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의지가 강한 젊은이다. 정민우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미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골프장 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박소영이 서 있다. 그녀는 분명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골프장에 남아 있다. 소영아, 왜 안 갔어? 이모가 뭔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혼자 도망갈 수는 없어요. 박소영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다. 어젯밤의 피해자에서 오늘은 싸우려는 전사로 변한 것이다. 너무 위험해. 이모,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빠질 수는 없어요. 이지은은 이 두 젊은이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30년 전 혼자서 무력했던 자신과 달리 이제는 동지들이 있다. 좋아. 하지만 내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해. 알겠지?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답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팀이야. 목표는 정재영과 정철수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거야. 이지은의 목소리에 67세 할머니가 아닌 707 특수부대 중령의 카리스마가 스며든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민우가 묻는다. 함정을 파는 거야. 정재현이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정철수 회장이 30년간의 은폐를 인정하도록. 함정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 이지은이 손가락으로 세며 설명한다. 첫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한 할머니. 둘째, 정민우라는 내부 조력자. 셋째는 박소영이 궁금해한다. 30년간 준비해온 복수심과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 이지은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난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후 6시 골프장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한다. 이지은은 정민우, 박소영과 함께 비밀작전 회의를 연다. 장소는 골프장 창고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진 공간이다. 오늘 밤 9시 정재현이 VIP룸에서 비밀 파티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정민우가 말한다. 비밀 파티? 박소영이 묻는다. 정치인들, 검찰, 언론인까지 와. 모두 정그룹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일종의 후견인 모임이지. 이지은의 눈이 번뜩인다. 완벽한 기회다. 모든 공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오늘 밤이 기회야. 하지만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해. 이지은이 창고 바닥에 골프장 설계도를 펼친다. 30년간의 경험이 녹아든 정교한 작전 계획이 시작된다. 정민우, 너는 아들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해. 그리고 이걸 가져가. 이지은이 작은 카메라를 건넨다. 초소형 카메라야. 옷에 숨겨서 모든 대화를 녹화해. 네, 알겠습니다. 소영아, 너는 직원 신분으로 서빙을 담당해. 제가요? 응. 아무도 서빙하는 직원은 신경 쓰지 않아. 완벽한 위장이야. 이지은이 박소영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넨다. 모든 대화를 녹음해. 특히 30년 전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마. 알겠어요. 그럼 이모는 뭘 하실 거예요? 박소영이 묻는다. 나는 30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러 가야지. 이지은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다.
오후 7시 이지은은 집에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한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30년간 보관해온 특수 장비들을 꺼낸다. 몸에 착용하는 소형 무기, 비상통신기, 그리고 독특한 목걸이 하나. 목걸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독침이 숨겨진 비밀 무기다. 707 부대에서 여성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던 특수 장비다. 미영아. 이지은이 딸의 사진을 바라본다. 오늘 밤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더 이상 너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게. 그녀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가슴에 품는다. 오후 8시 30분 VIP룸에 하나둘 검은 승용차들이 도착한다. 정치인, 검사, 언론인, 재벌 2세들이 모여든다. 모두 정그룹의 비자금을 받으며 정재현의 범죄를 은폐해준 공범들이다. 정민우가 아들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한다. 그의 가슴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 민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정재현이 술을 따라주며 말한다. 무슨 일인가요? 30년 전 이미영 사건 때부터 도와준 사람들을 다 불렀어.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정민우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30년 전 사건을 축하하려는 모임이라니. 박소영이 서빙 직원으로 위장해 VIP룸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녀를 본 정재현의 표정이 변한다. 너 왜 여기 있어? 서빙 아르바이트요. 박소영이 침착하게 답한다. 아르바이트?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재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소영을 쳐다본다. 다른 참석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한다. 그런 일이 뭔데? 한 정치인이 묻는다. 아, 별거 아니야. 직원 하나가 착각한 거지. 정재현이 대충 넘어가려 하지만 술에 취한 한 검사가 끼어든다. 설마 또 그런 일? 자네 그런 취미 언제 고칠 거야? 취미라니 무슨 소리야?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뒤처리하느라 고생했는데. 검사의 말에 정민우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 박소영의 녹음기도 돌아가고 있다. 그때 VIP룸 문이 열리고 이지은이 들어온다. 청소용품을 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다.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인 줄 알고. 할머니,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모임 중이에요. 정재현이 짜증스럽게 말한다. 네, 죄송합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나가려 한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선다. 그런데 정재현 씨? 네. 정재현이 돌아본다. 30년 전 이미영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세요? 순간 VIP룸이 조용해진다. 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에요. 이지은이 고개를 든다.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30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어머니의 얼굴이다. 당신, 누구세요? 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지은입니다. 당신이 죽인 이미영의 어머니. VIP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다. 30년 전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여기를? 7년 전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당신을 기다리면서. 이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정재현이 급히 전화기를 꺼낸다. 보안팀한테 연락해야겠어. 소용없어요. 이지은이 미소를 짓는다. 이미 모든 보안 시스템은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문을 잠근다. 오늘 밤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VIP룸에 갇힌 정재현과 공범들. 30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다. VIP룸에 갇힌 8명의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정재현, 정치인 2명, 검사 1명, 언론인 1명, 재벌 2세 2명, 그리고 정민우. 이지은은 문 앞에 서서 그들을 지켜본다.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정치인이 다가오려 하지만 이지은의 차가운 눈빛에 멈춰선다. 김국회 의원이죠?
30년 전 이미영 사건 때 수사를 중단시킨 그 김국회 의원. 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어떻게? 박 검사님도 오셨네요. 증거인멸을 지시한 그 박 검사님. 이지은이 한 명씩 가리키며 그들의 과거를 폭로한다. 30년간 수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윤 기자님. 당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독하는 기사를 쓴 그 기자님. 윤 기자가 뒤로 물러선다.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30년 전 제 딸을 죽인 놈을 도와준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67세 할머니에서 분노한 어머니로 변하는 순간이다.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작동시킨다.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다. 박소영도 구석에서 녹음기를 돌리고 있다. 당신들이 한 일을 하나하나 말해드릴까요? 이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김국회 의원님,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당신은 정그룹으로부터 10억 원을 받고 수사를 축소했어요. 그건 증거가 없잖아요. 은행 계좌 추적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기록은 남아있더라고요. 김 의원이 말을 잇지 못한다. 박 검사님, 당신은 20억 원이었죠. 핵심 증거들을 모두 폐기했어요. 할머니, 이건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박 검사가 휴대폰을 꺼내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신호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오늘 밤엔 아무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어요. 이지은이 담담하게 말한다. 그리고 윤 기자님, 당신은 5억 원의 진실을 왜곡했죠.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기사를 썼어요. 윤 기자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딸의 명예를 짓밟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3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나온다. 정재현이 구석으로 물러서며 다른 사람들을 앞세운다. 할머니,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돈? 이지은이 비웃는다. 30년 전에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엔 돈으로 안 돼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진실이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토해내세요. 이지은이 의자에 앉는다. 이제부터는 신문 시간이다. 정재현 씨부터 시작하죠. 30년 전 이미영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이잖아요. 정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재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말하기 싫으면 제가 대신 말할게요. 이지은이 파일을 펼친다. 1994년 7월 15일 당신은 이미영을 호텔로 유인했어요. 취업 면접이라고 속이고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이미영이 거부하자 폭행했죠.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목을 졸라 죽였어요. VIP룸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30년 전 진실을 듣고 있다. 그 후 당신 아버지 정철수 회장이 모든 걸 덮었어요. 경찰, 검찰, 언론까지 모두 매수하고. 제발, 그만해주세요. 정재현이 무릎을 꿇는다. 그만하라고? 내 딸은 27살에 죽었는데 당신은 53살까지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괴롭혔어요? 이지은이 박소영을 가리킨다. 이 아이처럼 말이에요. 박소영이 앞으로 나온다.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정재현 씨, 어제 저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소영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라고 했죠? 박소영이 녹음기를 켠다. 어제 정재현이 한 말들이 그대로 재생된다.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알겠어요? 정재현이 완전히 무너진다. 30년간 자신을 지켜주던 권력과 돈이 이 작은 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30년 동안 반성했다면 박소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를 괴롭혔는지 말해보세요. 정재현이 입을 다문다. 말하기 싫으면 제가 말할게요. 정민우 씨가 3년간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정민우가 파일을 펼친다. 20명이에요. 지난 30년간 20명의 여자를 성폭행했어요. 충격적인 숫자다. VIP룸에 있던 공범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중 3명이 자살했어요. 이미영, 정미라, 그리고 한 명 더. 그만. 제발 그만해주세요. 정재현이 바닥에 엎드린다.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이지은이 나머지 공범들을 바라본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지은의 시선이 김 국회의원에게 향한다. 30년 전 경찰청장으로서 수사를 은폐한 장본인이다. 김 국회의원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할머니,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청장이 정의를 포기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김 의원이 땀을 흘리며 변명한다. 그때는 정그룹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0억 원 받았잖아요. 이지은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인다. 이게 뭐예요? 1994년 8월 정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당신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됐어요. 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30년이 지났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다. 그건 정치자금이었어요.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를 중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김 의원이 말을 잇지 못한다. 정민우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박 검사님은 어떠세요? 20억 원 받고 증거를 인멸한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박 검사가 의자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한다. 저는 여기서 나가겠어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이지은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나갈 수 없어요. 오늘 밤은 진실의 시간이거든요. 박 검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여기 갇혔어요. 하지만 VIP룸은 방음이 완벽하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그 시간에 진실이나 말하세요. 이지은이 차분하게 말한다. 박 검사님, 당신이 폐기한 증거물들 목록이 여기 있어요. 이지은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낸다. 호텔 CCTV, 정재현의 지문,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정재현의 DNA. 모든 걸 폐기했어요. 그건 상부 지시였어요. 상부 지시를 따르는 게 검사의 의무인가요? 정의를 추구하는 게 검사의 의무 아닌가요? 박 검사가 할 말을 잃는다. 윤 기자님은 어떠세요? 언론인이 진실을 왜곡하는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윤 기자가 고개를 떨군다. 그때는 신문사 경영이 어려웠어요. 광고비가 절실했고 광고비를 위해 죽은 여자를 모독한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 기자가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지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눈물로 씻어질 죄가 있고 씻어지지 않을 죄가 있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건 후자예요. 이지은이 일어서서 창문으로 간다. 밖에는 골프장의 야경이 펼쳐져 있다. 30년 전 제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이지은을 바라본다. 저는 그때 707 특수부대 중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요원이었죠. VIP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평범한 캐디 할머니가 707 출신이라니. 그런 제가 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을까요? 이지은이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본다. 바로 당신들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썩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정말 707 출신이에요? 의심되나요? 이지은이 순식간에 정재현 앞으로 이동한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하다. 30년 전 제가 이런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제 딸에게 손댔을까요?
정재현이 뒤로 물러선다. 이지은의 눈에서 위험한 기운이 난다. 하지만 그때는 법을 믿었어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죠. 이지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담겨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를 팔아넘겼죠. 박소영이 이지은의 곁으로 다가간다. 이모, 그럼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 후회했지. 내가 좀 더 강했다면, 좀 더 영리했다면 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6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그럼 오늘 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30년 전 은폐된 모든 진실을. 이지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낸다. 이 모든 대화가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다. 뭐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당신들의 자백을 말이죠. 정재현이 노트북 화면을 본다.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요? 30년 전에는 언론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예요. 김 의원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지만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당신들이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지은이 화면을 돌려서 댓글을 보여준다. 분노에 찬 시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인터넷은 영원히 기억하거든요. 갑자기 VIP룸 문이 벌컥 열린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돌아본다. 문 앞에는 골프장 사장 김태환이 서 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 김태환이 들어서며 상황을 파악한다. VIP룸에 갇힌 사람들,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노트북,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이지은. 사장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정재현이 당황하며 묻는다. 마스터키가 있으니까 들어오지. 김태환이 문을 닫으며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사장님, 빨리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 할머니가 우리를 감금하고 있어요. 박 검사가 김태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김태환은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지은을 바라보며 격려한다. 이지은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VIP룸이 조용해진다. 김태환이 이지은을 아는 것이다. 김태환 대령, 맞죠? 이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네, 중령님. 30년 전 중령님의 부관이었습니다. 정재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사장님이 군인이었어요?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리고 김태환이 정재현을 차갑게 바라본다. 30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지은 중령님의 딸 이미영이 죽었을 때 저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계급이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김태환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그래서 30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범죄를. 이지은이 놀란다. 자신만 복수를 준비한 게 아니었다. 대령님도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군요. 네, 중령님. 하지만 중령님께서 직접 나서시니 저는 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태환이 파일을 펼친다. 그 안에는 30년간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하다. 정그룹의 탈세 자료, 정치인 매수 증거, 언론 조작 내역.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재현이 절망한다. 사장이라고 믿었던 김태환까지 적이었던 것이다. 그럼 7년 전부터 저를 감시하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당신이 이 골프장에 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김태환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준다. 당신이 VIP룸에서 한 모든 대화, 만난 모든 사람, 주고받은 모든 돈. 7년간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김 의원이 화를 낸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불법? 30년 전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김태환이 냉소한다.
그때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그럼 제가 성추행 당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김태한의 얼굴이 굳어진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박소영이 용기를 낸다. 그런데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지은이 말한다. 누구요? 정민우가 묻는다. 천병장. 이지은이 창문을 가리킨다. 밖에서 천병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VIP룸 건물을 포위하고 있다. 천병장도 아세요? 박소영이 놀란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구해준 부하예요. 골프장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이지은이 창문을 열고 신호를 보낸다. 곧 천병장이 다른 전직 군인들과 함께 VIP룸으로 올라온다. 중령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경찰과 검찰이 오고 있어요. 진짜 경찰과 검찰이요. 천병장이 답한다.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한이 덧붙인다. MZ세대 검사들과 젊은 경찰들이에요. 정그룹의 돈에 매수되지 않은 사람들. 정재현이 완전히 절망한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지은이 고개를 젓는다. 처음에는 저 혼자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생긴 거예요. 정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처음엔 혼자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박소영도 말한다. 저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태한이 웃으며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어떤 악도 이길 수 있어요. 천병장이 무전기를 확인한다. 중령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좋아. 30년 만에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군. 이지은이 정재현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정재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지은이 딸의 사진을 꺼낸다. 이미영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모든 여성들이 하는 거고요. VIP룸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젊고 정의로운 경찰들이다. 정재현 씨,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진다.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골프장 밖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 차량이 몰려들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된 진실 폭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시청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지은 할머니, 30년 만에 복수 성공,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VIP룸에서 나오는 이지은을 향해 마이크를 내민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이지은이 차분하게 답한다. 정의에는 시효가 없어요. 30년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계획하신 이유가 뭔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늙음이나 젊음이 중요한가요? 이지은의 말에 취재진들이 감동한다. SNS에는 해시태그 67세정의 해시태그 나이는 숫자일 뿐 트렌드를 장식한다. 한편 정재영과 공범들이 경찰차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이 생중계된다. 30년간 권력으로 버틴 그들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67세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우리 엄마도 할머니 나이인데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지은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녀는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박소영이 이지은의 곁에서 말한다. 이모,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지은이 고개를 젓는다. 정재영과 그 공범들은 잡혔지만 진짜 보스가 남아있어. 진짜 보스요? 정철수 회장.
30년 전 모든 것을 조작한 장본인이지. 정민우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할아버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30년 전과 달라. 이지은이 주변을 둘러본다. 취재진, 시민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 바로 국민들의 관심이야. 그때 김태한이 다가온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정철수 회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의 표정이 굳어진다. 정철수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몇 명이나 오고 있어? 대략 1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천병장이 무전기로 보고한다. 10명. 이지은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리 707 출신이라 해도 67세의 나이로 10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중령님,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병장이 말한다. 전국의 전직 군인들이 SNS를 보고 모여들고 있어요. 이미 20명이 도착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골프장 주변에 중년 남성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모두 이지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직 군인들이다. 이분들이 박소영이 놀란다. 네, 중령님을 위해 달려온 거예요. 한 전직 군인이 이지은에게 다가온다. 중령님, 20년 전 제가 상사였던 이철호 원사입니다. 뉴스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 원사. 이지은이 감격한다. 함께 싸웠던 옛 동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중령님,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죠. 또 다른 전직 군인이 말한다. 67세의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전직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합류한다. 할머니 응원해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골프장은 마치 축제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이지은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정철수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중령님, 우리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원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30년 전 정의가 짓밟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같은 마음이다.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들이 골프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인다. 정철수의 사설 경비팀이다. 드디어 오는군. 이지은이 멀리 보이는 차량들을 바라본다. 30년 전 도망쳤던 진짜 적과 마침내 마주하는 시간이야. 정민우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지은이 주변을 둘러본다. 수십 명의 동지들, 수백 명의 시민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제는 정의가 더 강해. 검은 승용차들이 골프장 입구에 멈춰선다. 드디어 최종 보스 정철수 회장의 등장이다. 은 승용차에서 정철수 회장이 내린다. 30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긴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비원들이 50명 가까이 따라 내린다. 골프장 주변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시민들과 전직 군인들이 모여 있다. 양측이 대치하는 긴장감이 흐른다. 30년 만이군, 이지은. 정철수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담겨 있다. 정철수. 이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67세와 80세, 두 노인의 대결이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나다. 아직도 죽은 딸 때문에 집착하고 있나? 정철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분노한다. 하지만 이지은은 침착하다. 집착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정철수가 비웃는다. 30년 전에도 같은 소리 했지. 그때 결과가 어땠나? 30년 전에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지은이 주변을 가리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정철수가 주변을 둘러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해? 결국 돈이 이기는 세상이야. 정철수가 주머니에서 체크북을 꺼낸다. 100억? 조용히 사라져. 체크북을 이지은 앞에 내민다. 하지만 이지은은 받지 않는다. 30년 전에도 같은 제안을 했죠. 그때는 거절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딸도 잃고 당신도 망가지고. 정철수의 말이 이지은의 가슴을 찌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때는 당신의 돈이 모든 걸 좌우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이지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체크북을 꺼내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정철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 보세요. 이지은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킨다. 모두 당신의 돈에 매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30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르죠. 정철수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곧 경비원들이 이지은을 향해 다가온다. 하지만 그 순간 전직 군인들이 앞으로 나선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 이철호 원사가 외친다. 67세 할머니를 괴롭히는 게 남자들이 할 일이야? 천병장도 목소리를 높인다. 일반 시민들도 가세한다. 이지은 할머니 응원해요. 정의는 승리한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철수가 당황한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냥 복수에 미친 노인이에요. 정철수가 시민들을 향해 소리친다. 하지만 박소영이 앞으로 나선다. 선동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당신은 누구요? 정재현한테 성추행당한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박소영의 증언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한다. 정민우도 나선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우야, 너는 왜 여기 있어? 정철수가 손자를 보며 당황한다. 3년 전 미라 누나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할아버지가 만든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정재현을 비호하는 그 더러운 시스템 때문에. 민우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할아버지도 알고 있잖아요. 정철수가 완전히 고립된다. 손자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오고 있다. 정철수 회장님, 증거인멸 및 범죄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젊은 검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난다. 뭔 소리야? 나한테 감히. 시대가 바뀌었어요, 회장님. 검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정철수의 사설 경비원들이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정식 경찰들이 포위했다. 게다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폭력을 쓸 수도 없다. 이지은. 정철수가 마지막으로 이지은을 바라본다.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맞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지은이 정철수에게 다가간다. 시작이에요.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지는 정철수. 30년간 대한민국을 뒤에서 조종했던 거대한 악의 몰락이다. 주변에서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나온다.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지은 할머니 만세. 하지만 이지은은 환호하지 않는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30년 만에 복수를 완성했지만 잃어버린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딸 이미영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다. 일면 톡기사가 어젯밤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67세 할머니의 30년 복수 완성. 정의에는 정년이 없다. 시니어 파워의 새로운 전설.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은 밝지 않다. 미영아. 그녀가 딸의 묘비에 손을 얹는다.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원수를 갚았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3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복수를 완성하니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박소영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온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소영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박소영이 이미영의 묘비에 꽃을 올린다. 언니, 이모가 약속 지키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소영아,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시작? 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박소영이 이지은의 손을 잡는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혼자서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이지은이 박소영을 바라본다. 어젯밤까지 무서워하던 소녀가 이제는 당당해 보인다. 너는 이제 괜찮은 거니? 네. 이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박소영이 미소를 짓는다. 저도 누군가의 이모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그때 정민우도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뭐야?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편지예요. 정민우가 편지들을 펼쳐 보인다. 이 할머니는 70세인데 30년간 참았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대요. 이 아버지는 딸의 원수를 찾기 위해 10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대요. 이 대학생은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했고요. 편지들이 수백 통이다. 모두 이지은의 용기에 감화된 사람들이다. 할머니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이지은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본다. 각각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이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센터? 네. 이지은 정의 센터 같은. 정민우가 아이디어를 보탠다. 저는 법률 지원을 맡을 수 있어요. 로스쿨을 다시 가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나는 상담을 맡을게요. 박소영도 말한다. 심리학과로 편입해서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이지은이 두 젊은이를 바라본다. 어젯밤의 사건으로 그들도 변했다.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졌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해? 정그룹 배상금이 있어요. 정민우가 말한다.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돈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이지은이 다시 딸의 묘비를 바라본다. 미영아, 엄마가 복수 말고 다른 일을 해도 될까?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마치 딸이 답하는 것 같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 그날 오후 언론사에서 이지은을 인터뷰한다. 할머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일인가요? 저처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전국에서 지원 전화가 쇄도한다. 한 달 후 서울 한복판에 정의센터가 문을 연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다. 이지은은 센터장, 박소영은 상담사, 정민우는 법률 자문을 맡는다. 첫날부터 상담 신청이 줄을 잇는다. 할머니, 제가 30년 전 당한 일을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65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물론이에요. 정의에는 시효가 없어요. 이지은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또 다른 상담자는 20대 대학생이다.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신고하면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박소영이 따뜻하게 말한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우는 법률 상담을 담당한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증거를 찾아나갈 거예요. 센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원자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김태한 대령이다. 중령님, 저도 센터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보안과 수사 지원이요. 30년 군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천병장이다. 저는 현장 조사팀을 맡고 싶어요. 증거 수집이나 몰래카메라 설치 같은 일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전직 검사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30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정의보다 출세를 택했던 적이 많았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 고개를 숙인다. 이제라도 진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젊은 기자다. 저는 언론인이에요.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싶어요. 언론 지원팀을 맡아줄 수 있어? 이지은이 묻는다. 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둘 모인 동지들이 15명이 된다. 나이도 출신도 직업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팀이야. 이지은이 첫 회의에서 말한다. 목표는 간단해.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젊은 기자가 우려를 표한다. 정그룹은 무너졌지만 비슷한 권력자들이 아직 많아요. 맞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 이지은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인다. 바로 이거야. 인터넷과 시민들의 힘. 박소영이 덧붙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들어온다.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의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의 신고다. 현지로 가야겠어. 이지은이 결정한다. 팀으로 움직이자. 김태한이 수사 계획을 세우고 천병장이 현장 조사를 담당한다. 정민우는 법률 검토를, 박소영은 피해자 상담을 맡는다. 67세 할머니가 직접 현장에 가시는 건가요? 젊은 기자가 놀란다. 당연하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이지은이 웃으며 답한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면 어때? 정의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15명의 동지들이 함께한다. 지방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본다. 딸의 복수를 완성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 미영아, 엄마가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박소영이 옆에서 말한다. 이모,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네. 복수할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따뜻해 보여요. 이지은이 박소영의 손을 잡는다. 너도 많이 변했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강해 보여.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용기를 찾은 거야. 지방 대학교에 도착한 정의센터 팀. 이들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다. 파괴가 아니라 치유다. 이번에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해보자. 이지은이 팀원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가해자를 벌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 새로운 방식의 정의 실현이 시작된다. 지방 대학교에 도착한 정의센터 팀은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번에는 30년 전의 복수가 아니라 현재의 치유가 목표다. 피해자는 21세 여대생 한미소다. 문학과 교수 박철민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지만 학과의 압력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님이 워낙 권력이 강해서 그분을 적으로 돌리면 졸업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박소영이 그녀를 위로한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지은은 30년 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함정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야. 김태한이 보안 전문가답게 계획을 세운다. 교수의 연구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미소 학생에게는 녹음 장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천병장도 준비한다. 주변에 감시팀을 배치해서 위험 상황에는 즉시 개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다른 생각이다. 잠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가 목적이라면 함정을 파면 돼. 하지만 치유가 목적이라면? 팀원들이 고민에 빠진다. 치유라면 피해자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영이 말한다. 맞아.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정민우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제안한다. 학교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어요.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보자.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다. 박철민 교수를 벌하는 것보다 한미소를 보호하고 대학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첫 번째 단계는 한미소의 치유다. 무섭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지원해 드릴게요. 박소영이 전문 상담사로서 한미소를 돕는다. 그리고 이걸 봐요. 이지은이 수백 통의 편지를 보여준다. 전국의 여학생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아.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소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중단해요. 증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김태환이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학교와의 협상이다. 학교 측의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민우가 공식 문서를 준비한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언론팀도 움직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해자 신상 공개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젊은 기자가 말한다. 개인을 매장하는 것보다 사회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박철민 교수와의 대면 순간이 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교수님, 저희는 당신을 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지은이 차분하게 말한다. 그럼 뭐 하러 왔어요? 박철민이 당황한다. 치유하러 왔어요. 당신도, 피해자도, 그리고 이 시스템도.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잘못된 권력 시스템에. 이지은의 말에 박철민이 흔들린다. 교수라는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럼 저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정민우가 문서를 내민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세요. 그리고 학교의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세요. 박소영이 덧붙인다. 박철민이 문서를 읽어본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어요. 관대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이지은이 말한다.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당신이 변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거든요. 박철민이 눈물을 흘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 후 그 대학교는 전국 최고의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박철민 교수는 솔선수범해서 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한미소는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계속한다. 이모, 이런 게 진짜 정의인 것 같아요. 박소영이 이지은에게 말한다.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어요. 이지은이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제야 진짜 정의가 뭔지 알 것 같아. 대학교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후 정의센터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진다. 연일 상담 신청이 밀려들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박소영이 신문 기사를 보며 웃는다. 67세 정의 실현자 이지은. 복수에서 치유로 새로운 정의의 패러다임. 나이는 숫자일 뿐 시니어 파워의 진화. 하지만 이지은은 유명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소영아, 이거 봐. 이지은이 전국에서 온 편지들을 보여준다. 모두 우리와 같은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야.
정말로 편지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70세 할머니가 부산 정의센터를 만들었다. 대구에서는 은퇴한 교사들이 교육계 정의센터를 설립했다. 광주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이 청년 정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지은 할머니가 씨앗을 뿌렸더니 전국에 꽃이 피고 있어요. 정민우가 감탄한다.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김태한이 우려를 표한다. 각 지역 센터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지은이 고민에 빠진다.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체계가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럼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네트워크요? 박소영이 묻는다. 전국의 정의센터들을 연결하는 거야. 정보 공유, 교육, 지원 같은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민우가 아이디어를 보탠다.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천병장도 제안한다.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각 센터의 운영진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국 정의센터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이지은이 총괄 센터장을 맡고 각 지역 센터들을 조율한다. 첫 번째 전국 모임이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50명의 센터 운영진들이 모인다.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지은이 개회사를 한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박수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지은이 계속한다. 첫째, 복수가 아니라 치유가 목적입니다. 둘째, 개인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안전과 치유가 최우선입니다. 각 지역에서 온 운영진들이 사례를 발표한다. 부산센터의 70세 김순자 할머니가 발표한다. 저희는 노인 요양원의 학대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요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대구센터의 은퇴교사 이영희가 발표한다. 교내 괴롭힘 문제를 다뤘는데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보다 상담과 교육으로 해결했어요. 지금은 그 학생이 오히려 괴롭힘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광주센터의 젊은 변호사 박상민이 발표한다.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했는데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그 회사는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모든 사례에 공통점이 있다. 처벌보다는 개선, 파괴보다는 치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지은 할머니의 방식이 옳았어요. 한 운영진이 말한다. 복수는 끝이 있지만 치유는 계속 이어져요. 모임이 끝날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할머니,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우가 흥분해서 말한다. 국가적으로 정의센터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공식 협력을 제안했어요. 이지은이 깊은 생각에 빠진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관료주의에 매몰될 위험도 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소영이 묻는다. 조건부로 수락하자. 조건이요? 우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자. 이렇게 해서 정의센터 모델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다. 전국 243개 시군구에 정의센터가 설립되고 이지은의 철학이 공식 매뉴얼이 된다. 미영아. 그날 밤 이지은이 딸의 사진에 말한다. 엄마가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었어. 이제 전국의 아이들이 너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같다. 67세에 시작한 정의 실현이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2년 후 이지은은 69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전국의 정의센터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상담을 한다. 할머니,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이제 25세가 된 그녀는
전문 상담사로 성장했고 이지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쉬면 늙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잖아. 이지은이 웃으며 답한다. 그래도 몸은 관리하셔야죠. 정민우도 걱정한다. 그는 이제 정식 변호사가 되어 정의센터의 법무팀장을 맡고 있다. 너희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이지은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킨다. 전국에서 온 상담 신청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할머니, 대박 소식이에요. 젊은 기자가 뛰어들어온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엔? 네, 유엔 여성기구에서 이지은 할머니의 활동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이지은이 놀란다.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박소영이 자료를 펼쳐 보인다. 지난 2년간 전국 정의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어요. 그중 90%가 평화적으로 해결됐고요. 정민우가 덧붙인다. 무엇보다 재범률이 10% 이하예요. 기존 처벌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증거죠. 이지은이 숫자들을 보며 뿌듯해한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김태환이 들어와서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지은 모델을 도입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네, 일본의 정의 할머니 센터, 대만의 시니어 정의 네트워크,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랜마 저스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내가 시작한 작은 복수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박소영이 정정한다. 그리고 작은 게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그날 오후 이지은은 딸의 무덤을 찾는다. 2년 전과 달리 이제는 마음이 평화롭다. 미영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무덤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이미영 추모 정의센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꽃을 놓고 간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너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린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 진짜 행복해. 정말로 이지은의 표정은 평화롭다. 30년간의 분노와 복수심이 치유와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돌아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정의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이다.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한 여대생이 말한다. 69세 생일 축하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친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되어 있다. 69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른다. 소원 빌어요. 박소영이 말한다. 이지은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촛불을 불어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할머니, 또 몇 년이나 더 활동하실 거예요? 누군가 묻는다. 글쎄, 80세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지은이 웃으며 답한다. 80세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럼 90세까지? 그것도 부족해요. 100세까지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웃는다. 좋아, 100세까지 하자. 이지은이 주먹을 불끈 쥔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지은은 거울을 본다. 69세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보다 더 밝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그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한다. 부산 센터 방문, 새로운 상담자 면담, 유엔 화상회의. 69세에도 여전히 바쁜 일정이다. 좋아, 내일도 화이팅.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